검은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대지를 강타하고 있었으며 전방으로 향하는 굽이진 산악도로 위에는 짙은 안개와 빗줄기가 뒤엉켜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토록 악천후 속에서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거침없이 어둠을 가르며 달리고 있었는데 운전석에 앉은 인물은 그 어떤 동요도 없이 차분하게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었다. 와이퍼가 필사적으로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하려 애썼지만 창밖의 풍경은 흐릿하게 뭉개진 수채화처럼 일그러져 보일 뿐이었고 차체는 강한 바람에 덜컹거렸다. 운전석에 앉은 이소유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자 별 3개를 단 중장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에서는 그 어떤 권위의 상징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계급장이 모두 제거된 허름한 야전 상의를 걸치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질끈 묶어 모자 아래로 감춘 상태였기에 겉모습만으로는 그녀가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장군이라는 사실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만이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과도 같이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녀가 오늘 수행원 한 명 없이 홀로 이곳을 찾은 이유는 최근 국방부로 익명투서가 끊이지 않는 707대대의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보고서에 적힌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 병사들에 대한 가혹 행위와 보급품 횡령, 그리고 지휘관의 심각한 기강해이가 주된 내용이었고 소유는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보고만 받는 지휘관이 아니었으며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문제의 뿌리를 뽑아내는 현장형 장군으로 명성이 높았다. 차량은 어느새 707대대 위병소 앞에 다다랐는데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을 내고 있었다. 소유는 위병소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일부러 엔진을 끄고 비상등만을 켜둔 채 잠시 상황을 주시했다. 규정대로라면 위병소에는 정자세를 한 초병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어야 했으나 빗속을 뚫고 보이는 초소 안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을 뿐이었다. 소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차가운 빗물이 순식간에 그녀의 옷을 적시며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몰려왔다. 진흙탕이 된 바닥에 군화가 푹푹 빠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위병소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빗물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오직 눈앞에 무너진 군기를 응시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위병소 가까이 다가가자 초소 안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담배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 이는 경계 작전 중인 초병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군기 위반 행위였다. 소윤이 굳게 닫힌 철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고 잠시 후 비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병사 한 명이 귀찮다는 듯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소윤을 보고 경례를 하기는커녕 인상을 찌푸리며 무슨 일이냐고 반말로 퉁명스럽게 물었다. 병사의 태도는 이 부대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기에 소윤은 당장이라도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꾹 참고 차가 고장났으니 지휘 통제실에 연락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병사는 그녀의 말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고 재수없게 비 오는 날 무슨 민폐냐며 당장 차를 빼서 꺼지라고 소리쳤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여성이 자신의 군단장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오직 자신의 휴식을 방해받았다는 사실에만 분개하고 있었다. 그때 부대 안쪽에서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치며 지프차 한 대가 빗물을 튀기며 빠른 속도로 위병소를 향해 달려왔다. 지프차는 위병소 앞에 급정거했고 운전병이 황급히 내려 뒷문을 열고 우산을 받쳐들었는데 그곳에서 내린 인물은 말끔한 정복 차림의 중령 박민철이었다.
그는 빗물 한 방울 묻지 않은 깨끗한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오만함과 짜증이 가득 차 있었다. 박민철 대대장은 위병소 앞에 서 있는 흠뻑 젖은 여성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부관에게 저 여자는 뭐냐고 턱짓으로 가리켰다. 소유는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박민철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의 눈에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소윤을 마치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나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내렸다. 박민철은 소윤에게 다가오지도 않은 채 우산 아래에서 거만한 자세로 팔짱을 끼고 서서 큰 목소리로 병사들에게 고함을 쳤다. 그는 이 늦은 밤에 민간인이 위병소를 얼쩡거리게 놔두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초병들을 질책했는데 그 말투에는 권위가 아닌 폭력성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소윤 쪽을 힐끔 쳐다보며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은 채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기 시작했다. 박민철은 옆에 있던 부관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간 것 아니냐며 비아냥거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소윤의 귀에 정확하게 박혔다. 그는 소윤의 행색이 초라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정신 이상자 취급하며 군부대 앞을 서성이는 꼴이 가관이라고 비웃었다. 소윤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운 호수처럼 고요함을 유지하며 그의 바닥난 인격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소윤을 향해 직접 말을 걸 생각조차 없다는 듯이 손을 휘휘 내저으며 병사들에게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박민철의 태도에는 여성을 비하하는 저급한 인식이 깔려 있었으며 자신이 가진 얄팍한 권력에 취해 타인을 짓밟는 것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모욕을 주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그 무지와 오만함이 곧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대대장의 불호령에 화들짝 놀라 소윤에게 달려들며 거칠게 밀치려 했으나 소윤은 능숙한 동작으로 살짝 몸을 틀어 그들의 손길을 피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듯하면서도 단단한 움직임에 병사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박민철의 고함 소리에 다시금 위협적인 태도로 그녀를 포위했다. 소윤은 빗속에 홀로 서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당당한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다. 소윤은 박민철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차량이 고장나서 잠시 도움을 청하려 했다고 말했으나 박민철은 그녀의 말을 중간에서 끊어버렸다. 그는 군대가 자선 단체인 줄 아느냐며 소리를 질렀고 주제 파악도 못하는 민간인이 감히 군사보호구역에서 말대꾸를 한다며 분노했다. 그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는 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이는 그가 평소에 부대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미루어 짐작게 했다. 박민철은 소윤의 침착한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혀를 차며 부관에게 헌병대를 부를 필요도 없이 그냥 밖으로 던져버리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독재자와 같았으며 눈앞의 여성이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계급의 상관일 가능성은 단 1%도 생각하지 않았다.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졌고 천둥 번개가 번쩍이며 박민철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췄다. 소유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함을 깨닫고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물러나는 척했으나 이는 비겁한 도주가 아닌 전략적인 후퇴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오만방자한 중령을 어떻게 처단할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고 지금 당장 신분을 밝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여 일망타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모욕감을 삼키며 차가운 빗속으로 몸을 숨겼다. 박민철은 소윤이 겁을 먹고 도망친다고 착각하고는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승리감에 도취된 채 다시 지프차에 올라탔다. 그는 자신이 방금 쫓아낸 여성이 곧 자신의 목줄을 죄어올 저승사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부관에게
오늘 밤 회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지프차는 다시 부대 안으로 사라졌고 위병수 앞에는 다시금 정막과 빗소리만이 남았다. 소유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멀어지는 지프차의 미등을 바라보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방금 전 박민철의 폭언이 고스란히 담긴 파일을 저장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고 그 결말은 박민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처참할 것이었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707대대의 밤은 깊어만 갔지만 그곳에 드리운 그림자는 빗물보다 더 검고 짙었다. 소유는 젖은 옷을 털어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부대의 담벼락을 따라 은밀하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이 썩어빠진 요새의 심장부로 침투할 준비를 마쳤으며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무거운 심판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소윤 중장은 오늘 밤 이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부조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철조망은 그녀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곧 사냥감이 갇히게 될 우리처럼 보였다.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는 그녀의 숨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고 폭우는 곧 닥쳐올 피의 숙청을 예고하듯 더욱 거세게 몰아쳤다. 이소유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는 틈을 타 부대의 후문 쪽으로 신속하게 이동했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유령처럼 소리가 없었고 어둠 속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가짜 신분증을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국방부 군수감사과 소속 민간조사관의 신분증으로 위조된 것이었다. 정문에서의 소동으로 인해 경계가 강화되었을 법도 했지만 후문 쪽은 여전히 적막만이 감돌고 있었고 이는 이 부대의 경계 태세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셈이었다. 후문 초소에는 앳된 얼굴의 병사 한 명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그는 낯선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며 총을 고쳐 잡았으나 이미 소유는 그의 코앞까지 다가온 상태였다. 소유는 당황한 병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신분증을 눈앞에 들이밀며 상부의 지시로 긴급 시설 점검을 나왔다고 놨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병사는 국방부라는 단어와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압도되어 절차에 따른 상급 부대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허둥지둥 문을 열어주고 말았다. 부대 안으로 들어선 소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는데 곳곳에 방치된 녹슨 장비들은 비를 맞으며 흉물스럽게 서 있었고 배수로가 막혀 연병장은 거대한 흙탕물, 웅덩이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병사들이 생활하는 생활관 건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건물의 외벽은 곳곳이 갈라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가는 것이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였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이 머무는 곳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환경의 소윤의 미간은 좁혀졌다. 생활관 복도에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습한 공기가 코를 찔렀고 난방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지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입김이 나올 정도로 한기가 느껴졌다. 소유는 조심스럽게 열려있는 문틈으로 내부를 들여다보았는데 병사들은 얇은 모포를 뒤집어 쓰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고된 일과를 마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에 추위와 싸우며 잠을 청해야 하는 병사들의 모습에 소윤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조여왔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여 식당 쪽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의 위생 상태는 더욱 충격적이었고 식재료 보관 창고는 잠금 장치도 없이 방치되어 쥐들이 드나든 흔적이 역력했다. 저녁 메뉴로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 잔반통을 확인한 소유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건더기 하나 없는 묽은 국과 다 쉰 김치 그리고 말라비틀어진 생선뼈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병사들의 식비를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때 어디선가 억눌린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소유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건물 뒤편의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그곳에는 한 병사가 쪼그리고 앉아 흐느끼고 있었는데 그의 어깨는 빗물에 젖어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가족 사진이 들려 있었다. 소유는 인기척을 내지 않고 다가가 그의 곁에 섰지만 병사는 슬픔에 잠겨 그녀가 온 줄도 모르고 있었다. 소윤이 조용히 병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섰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병사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는데 이는 명백한 구타의 흔적이었다. 소유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은 적이 아니며 도와주러 온 사람이니 안심하라고 달랬지만 병사의 눈에 서린 불씨는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병사의 피 묻은 입술을 닦아주며 누구에게 맞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으나 병사는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소유는 그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대신 그저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켜주며 신뢰를 쌓으려 노력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대장과 간부들이 술자리 시중을 들게 하고 기분이 나쁘면 주먹을 휘두른다고 털어놓았다. 병사의 증언은 소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는데 박민철 중령은 부대를 마치 자신의 사유지처럼 여기며 병사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었다. 그는 외부에서 공수해온 고급 술과 음식을 즐기며 병사들에게는 쥐꼬리만한 배급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고 이에 항의하는 부하들은 가차없이 영창에 보내거나 폭력을 행사했다. 소유는 병사의 억울한 사연을 들으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고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소유는 병사를 안심시키며 오늘 밤 안으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생활관으로 돌아가 자라고 당부했다. 병사는 그녀의 말이 믿기지 않는 눈치였지만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소유는 주먹을 꽉 쥐었는데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부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지휘관 숙소로 향했는데 그곳에서는 다른 곳과는 달리 환한 불빛과 함께 시끌벅적한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소유는 어둠을 틈타 숙소 건물 가까이 접근했는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지옥도와 다름없는 병사들의 현실과는 정반대인 타락한 천국이었다. 값비싼 양주병이 테이블 가득 놓여 있었고 기름진 안주 냄새가 창틈으로 새어나와 역겨움을 자아냈다. 소유는 배수관을 타고 능숙하게 2층 테라스 쪽으로 올라가 창문 틈으로 내부를 엿보았는데 박민철 중령은 상석에 앉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웃고 있었다. 그는 부하 장교들에게 둘러싸여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고 장교들은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아부 섞인 찬사를 늘어놓기에 바빴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가관이었는데 병사들의 보급품을 빼돌려 마련한 비자금으로 골프를 치러 가자는 등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찾아볼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말들 뿐이었다. 박민철은 술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이번 감사 기간만 잘 넘기면 자신이 사단장으로 진급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는 국방부에 든든한 줄이 있다며 누구도 자신을 건들지 못할 것이라고 거만하게 떠벌렸고 주변의 장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소유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소형 카메라로 촬영하며 이 모든 증거가 그들의 목을 고물가미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그때 박민철이 갑자기 정색을 하며
오늘 위병소에 왔던 미친 여자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는 소윤을 거짓 취급하며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었다. 그는 부관에게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서 산에 묻어버리라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끔찍한 말을 내뱉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고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윤은 테라스에서 내려와 건물 뒷문으로 향했는데 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머리핀을 이용해 순식간에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건물 내부로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복도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장교 한 명이 화장실을 가려는 듯 걸어오고 있었는데 소윤은 재빨리 그를 제압하여 기절시킨 뒤 비품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녀는 기절한 장교의 주머니를 뒤져 마스터키를 찾아냈는데 이것만 있으면 대대장실에 있는 비밀 금고를 열 수 있을 것이었다. 소윤은 박민철이 술판을 벌이고 있는 연회장 바로 옆에 위치한 대대장실로 조용히 이동했다. 복도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었지만 그녀는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움직였기에 경보가 울리는 일은 없었다. 대대장실에 들어선 소윤은 책상 서랍과 캐비닛을 뒤지며 이중 장부를 찾기 시작했는데 예상대로 서류 더미 속에는 횡령 내역이 적힌 장부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장부의 내용을 꼼꼼히 촬영하고 원본은 자신의 품속에 챙겨 넣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박민철을 법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이 확보된 셈이었다. 하지만 소유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는데 그녀는 박민철이 자신의 죄를 직접 자백하게 만들고 그가 쌓아올린 허상의 권위를 병사들 앞에서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를 자극하여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게 할 필요가 있었고 그녀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일부러 책상 위에 있던 꽃병을 떨어뜨려 요란한 소리를 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복도까지 울려 퍼지자 연회장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뚝 끊겼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유는 어둠 속에 서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녀의 심장은 차분하게 뛰고 있었고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표범처럼 빛나고 있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거친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소유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올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문이 벌컥 열리며 박민철이 술기운이 가득한 얼굴로 씩씩거리며 들어왔는데 그는 자신의 신성한 공간에 침입자가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 서 있는 소윤의 실루엣을 발견하고는 눈을 비비며 누구냐고 소리쳤다. 소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하며 나직한 목소리로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박민철 중령은 눈앞에 서 있는 인물이 불과 몇 시간 전 위병소에서 자신이 쫓아냈던 그 초라한 여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경악과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술기운이 확 달아나는 것을 느끼며 탁자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비밀 장부가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목격했고 본능적으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소윤을 노려보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 들어왔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소윤은 그저 차가운 미소로 답할 뿐이었다. 박민철은 이 여자가 단순히 길을 잃은 민간인이 아니라 자신을 노리고 침투한 전문적인 터리범이나 혹은 반대파에서 보낸 스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의 손을 가져가려다 멈칫하고는 문 밖을 향해 당장 위병소장과 당직 사관을 호출하라고 벼락 같은 고함을 쳤다. 곧이어 복도에서 쿵쿵거리는 무거운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고 평소 박민철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던 덩치 큰 부사관 3명이 거칠게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방 안으로 들어선 부사관들은 난장판이 된 사무실과 대대장과 대치하고 있는 왜소한 체격의 여성을 번갈아 쳐다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박민철은 턱짓으로 소윤을 가리키며 저 여자가 쥐새끼처럼 서류를 훔쳐가려 했으니 당장 잡아서 반쯤 죽여놓으라고 잔혹한 명령을 내렸다. 그는 소윤이 저항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소파에 거만하게 걸터앉아 담배를 꺼내 물며 부하들이 그녀를 짓밟는 광경을 즐길 준비를 했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곰 같은 덩치를 자랑하는 상사였는데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소윤에게 다가가 위협적으로 주먹을 쥐어 보였다. 그는 여리게 보이는 여성 하나쯤은 한 손으로도 제압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방심한 채 손을 뻗어 소윤의 어깨를 낚아채려 했다. 그 순간 소윤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고 그녀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부드럽게 몸을 회전시키며 상사의 팔을 등 뒤로 꺾어버렸다. 우드득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상사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고 거구의 몸이 바닥으로 처박히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소윤은 쓰러진 상사의 등을 무릎으로 눌러 제압한 뒤 고개를 들어 나머지 2명의 부사관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박민철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릴 뻔했고 나머지 부사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동료가 순식간에 당하자 남은 2명의 부사관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는 동시에 소윤을 향해 달려들었는데 이번에는 진심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려는 살기가 느껴졌다. 한 명은 소윤의 하단을 노리고 태클을 시도했고 다른 한 명은 주먹을 휘두르며 상단을 공격하는 협공을 펼쳤다. 하지만 소윤은 마치 그들의 움직임을 미리 읽고 있는 것처럼 가볍게 몸을 날려 태클을 피함과 동시에 상단을 공격하는 자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숨이 턱 막히는 소리와 함께 공격해 오던 부사관이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무릎을 꿇자 소윤은 지체 없이 돌려차기로 그의 턱을 가격하여 기절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태클을 시도하다. 빗나가 중심을 잃은 마지막 한 명뿐이었는데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소윤을 바라보며 주춤거렸다. 소윤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에게 다가가 단숨에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어붙였고 그는 컥컥거리는 소리를 내며 발버둥 쳤지만 그녀의 강철 같은 악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박민철은 자신의 최정예 부하들이 단 한 명의 여성에게 맥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술기운은 완전히 사라지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 여자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으며 어쩌면 특수훈련을 받은 북한의 공작원이거나 전문 킬러일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어 전기 충격기를 꺼내 들었지만 감히 그녀에게 덤벼들 용기는 나지 않았다. 방 안은 순식간에 신음하는 부하들과 깨진 집기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정작 소윤의 호흡은 흐트러짐 없이 고요했다. 그녀는 제압한 부사관들을 구석에 몰아넣고 박민철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는데 그 위압감은 마치 거대한 산이 움직이는 듯했다. 소윤은 박민철의 눈앞까지 다가가 그가 들고 있는 전기 충격기를 가소롭다는 듯 바라보며 당신이 믿던 힘이 고작 이것이었냐고 조용히 물었다. 박민철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 장교이며 감히 내 따위가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악을 썼다. 그는 책상 위에 있는 비상벨을 미친 듯이 눌러대며 부대 내의 모든 병력을 대대장실로 집결시키라는 방송을 내보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잠들어 있던 병사들이 깨어나고 무장한 5분 대기조가 건물로 진입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윤은 수십 명의 무장병력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죄 없는 병사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목적은 박민철의 파멸이지
병사들과의 전쟁이 아니었기에 그녀는 여기서 작전을 변경하여 스스로 잡히는 길을 택하기로 결심했다. 무장한 병사들이 대대장실 문을 부수고 들이닥쳐 총구를 겨누자 소유는 저항의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듯 천천히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 박민철은 병사들의 등장에 다시 기세가 등등해져 비열한 웃음을 되찾았고 병사들에게 당장 저 여자를 포박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병사들 뒤에 숨어 소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네가 제 발로 지옥에 들어왔으니 살아서 나갈 생각은 하지 말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병사들은 주저하며 소윤에게 다가왔는데 그녀가 뿜어내는 기묘한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다. 소윤은 순순히 등을 돌려 손을 내밀었고 병사들은 거친 손길로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목을 파고들었지만 소윤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고 그녀는 박민철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박민철은 포박된 소윤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며 더러운 침을 뱉었고 그녀의 뺨을 툭툭 치며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소윤을 지하에 있는 영창 독방에 가두고 자신이 직접 신문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병사들에게 그녀를 끌고 가라고 지시했다. 소윤은 끌려가면서도 박민철의 눈을 피하지 않았는데 그 눈빛은 패배자의 것이 아니라 사냥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사냥꾼의 침착함이었다. 복도를 지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춥고 습했으며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조명은 깜빡거리며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소유는 이 부대의 어두운 이면을 몸소 체험하며 이 모든 부조리를 기록하기 위해 자신의 감각을 곤두세웠다. 그녀는 자신이 갇히게 될 독방이 오히려 박민철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무대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철창문이 닫히고 육중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지하 감옥에 울려 퍼지자 박민철은 철창 너머에서 소윤을 비웃으며 사라졌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소윤은 수갑 찬 손을 움직여 손목에 관절을 풀 준비를 했고 옷깃에 숨겨진 녹음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다가올 신문의 시간을 기다리며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골랐다. 지하 감옥의 정막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소윤의 내면에서는 정의를 향한 불꽃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박민철이 자신의 권력을 믿고 얼마나 더 바닥을 드러낼지 지켜볼 것이며 그 모든 순간이 그의 판결문에 한 줄씩 추가될 죄목이 될 것이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지하 감옥의 차가운 공기는 살을 애는 듯 날카로웠고 천장 어딘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는데 그 규칙적인 리듬은 마치 사형수의 심장 박동처럼 불길하게 느껴졌다. 이소윤은 곰팡내 나는 낡은 의자에 결박된 채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꼿꼿했고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손목을 조여오는 수갑의 압박감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군 생활 중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변곡점임을 상기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탈출 경로를 본능적으로 탐색했는데 쇠창살은 녹이 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견고했고 벽면은 습기를 머금어 미끈거려 맨손으로 기어오르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탈출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있었기에 서두르지 않고 호흡을 조절하며 곧 닥쳐올 박민철과의 심리전을 준비했다. 그녀의 가슴 안쪽에 숨겨진 초소형 녹음기는 붉은 표시등을 깜빡이지 않은 채 침묵 속에서 모든 소리를 담아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철문 밖에서 둔탁한 군화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곧이어 육중한 철문이 기카는 소음을 내며 열렸고 박민철 중령이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반쯤 비어있는
위스키 병을 들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술기운과 광기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부하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철문을 쾅 닫으며 이 밀폐된 공간에 소윤과 단둘이 남는 상황을 만들었다. 박민철은 의자를 끌어당겨 소윤의 코앞에 앉으며 위스키 병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거친 숨을 내쉬었는데 역겨운 알코올 냄새가 소윤의 코를 찔렀다. 그는 소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마치 도간에 든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여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소윤이 공포에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를 기대하는 눈치였으나 그녀의 표정이 너무나도 태연하자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몽둥이로 소윤의 무릎을 툭툭 치며 네가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귀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자신이 이 부대의 왕이며 이곳에서는 국법보다 자신의 말이 곧 법이라고 떠벌리며 소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왕국이 침범당했다는 분노와 함께 약자를 짓밟으며 느끼는 가학적인 쾌감이 섞여 있었다. 소윤은 박민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이 말하는 그 법이라는 것이 고작 약한 병사들을 괴롭히고 국고를 탕진하는 것이냐고 차갑게 되물었다. 그녀의 도발적인 질문에 박민철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뒤로 젖혔다. 감히 포로 주제에 신문관을 가르치려 드는 그녀의 태도는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잠자고 있던 폭력성을 깨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박민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윤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며 네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여기서는 내가 너를 죽여서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려도 아무도 모른다고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뒤에는 국방부 고위층이 버티고 있으며 매년 상납하는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소리치며 자신의 비호 세력을 과시했다. 소윤은 이 결정적인 진술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더 자세히 말해보라며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그는 흥분하여 침을 튀기며 자신이 빼돌린 군수 물자가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어떤 진급 약속을 받았는지 줄줄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소윤을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기에 비밀을 지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소윤의 녹음기는 이 모든 추악한 거래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고 이는 곧 그와 그의 배후 세력을 일망타진할 스모킹 건이 될 것이었다. 한참을 떠들던 박민철은 다시 자리에 앉아 위스키를 병째 들이켜고는 음흉한 눈빛으로 소윤을 훑어보며 입에 담지 못할 성적 모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여자가 군대에 들어와서 설치는 꼴은 못 봐주겠다며 여자는 그저 집에서 밥이나 하고 남자들 시중이나 들면 그만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그의 구시대적이고 편협한 성인지 감수성은 소윤이 평생 쌓아왔던 보이지 않는 벽과도 같았기에 그녀의 분노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소윤은 끓어오르는 모멸감을 억누르며 당신 같은 쓰레기가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국군의 수치라고 나직하게 쏘아붙였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박민철의 가슴을 찔렀고 그는 술병을 집어던지며 격분하여 다시 소윤에게 달려들었다.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깨진 유리 조각 하나가 소윤의 발치로 튀었으나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박민철은 소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녀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 가까이 끌어당기며 뜨거운 입김을 내뱉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네가 기자든 시민단체 사람이든 상관없다며 오늘 밤 네가 본 것을 세상에 알릴 기회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는 소윤을 간첩으로 몰아 사살한 뒤
침투 흔적을 조작하면 그만이라며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도취되어 있었다. 소유는 고개를 들어 박민철을 노려보며 당신의 그 오만함이 결국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수갑의 잠금 장치를 풀 수 있는 철사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고 언제든지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더 큰 그림을 위해 인내하고 있었다. 그녀가 기다리는 것은 박민철이 완전히 선을 넘는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바로 그 타이밍이었다. 박민철은 소윤의 당당함에 기가 질리는 듯 했으나 이내 그것을 허세라고 치부하며 몽둥이를 높이 쳐들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비명 소리를 듣고 싶어 안달이 난 사디스트처럼 몽둥이로 철창을 내리치며 굉음을 만들어냈다. 지하 감옥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며 진동했고 천장에 먼지가 부서져 내려앉았지만 소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비웃듯 쳐다보았다. 그는 소윤의 반응에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몽둥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소윤의 이마에 겨누었다. 차가운 총구가 이마에 닿는 느낌에도 소윤은 호흡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박민철의 떨리는 손가락을 응시하며 방아쇠를 당길 용기조차 없는 겁쟁이라고 조롱했다. 박민철의 손은 분노로 인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는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에 힘을 주며 갈등하고 있었다. 그때 박민철은 권총을 거두고는 더 재미있는 생각이 났다며 음흉하게 웃었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려는 심의를 했다. 그는 부하들을 불러 윤관을 시키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평생 노예로 부려먹겠다는 끔찍한 협박을 내뱉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말살하려는 악마의 속삭임이었고 소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소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전신의 근육을 긴장시켰고 만약 그가 정말로 전화를 건다면 그 순간이 바로 제압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민철은 전화를 거는 대신 휴대폰으로 소윤의 얼굴을 촬영하며 낄낄거렸고 내일 아침 뉴스에 나올 테러리스트의 얼굴을 미리 찍어두는 것이라고 조롱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이 작은 지하 세계에서 신이라도 된 양 착각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박민철의 초조함은 가중되었는데 아무리 협박하고 위협해도 굴복하지 않는 소윤의 태도 때문이었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손을 높이 치켜들며 소윤의 뺨을 향해 강력한 일격을 날릴 준비를 했다. 그의 손바닥이 공기를 가르며 내려오려는 찰나 소윤의 눈빛은 순식간에 살기로 바뀌었고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격의 자세를 취했다. 바로 그 순간 지하 감옥의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올 듯한 엄청난 굉음이 외부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였고 점점 더 가까워지며 건물 전체를 진동시키고 있었다. 박민철은 내려치려던 손을 멈칫하며 천장을 올려다보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이게 무슨 소리냐며 중얼거렸다. 소윤은 그 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단순한 헬리콥터 소리가 아니라 썩어 빠진 이 부대를 정화하기 위해 날아온 정의의 심판대였고 그녀의 충실한 부하들이 약속된 시간에 맞춰 도착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박민철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고 문 밖에서는 다급한 부하들의 외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박민철은 황급히 무전기를 집어들고 상황실을 호출했지만 무전기 너머에서는 비명소리와 함께 알 수 없는 소음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그는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직감하고 다시 소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지만 그의 손은 이전보다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소윤은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선언하듯 차분하게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이제 당신의 시간은 끝났다고 말하며 수갑을 찬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박민철은 공포에 질려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확성기 소리에 동작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부대 전체를 포위했으니 즉시 무장 해제하고 투항하라는 헌병대의 경고 방송이었고 그 소리는 박민철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소유는 박민철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손목을 비틀어 숨겨두었던 철사로 수갑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기 시작했다. 찰칵하는 미세한 금소금이 들렸지만 헬리콥터 소리에 묻혀 박민철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손목은 자유를 되찾았다. 이제 그녀는 갇혀있던 짐승이 아닌 심판을 집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박민철 앞에 설 준비를 마쳤다. 박민철은 현실을 부정하며 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고 그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소유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굳어버린 근육을 풀었고 그녀의 그림자는 조명을 받아 거대하게 벽면을 덮었다. 폭풍 후 치는 밤에 가장 어두운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 곧 여명과 함께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천장을 뚫을 듯한 굉음과 함께 건물 전체가 지진이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고 박민철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지하 감옥의 작은 환기구 틈으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와 어둠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마치 대낮처럼 환해진 실내에서 박민철은 손으로 눈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고 그가 느끼는 공포는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선 원초적인 본능이었다. 밖에서는 확성기를 통해 투항하지 않으면 즉시 진압하겠다는 경고 방송이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며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박민철은 패닉 상태에 빠져 허둥지둥 권총을 다시 집어들고 소윤을 향해 겨누려 했으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조준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귓가를 때리는 프로펠러 소리와 군화 발소리는 너무나도 명확한 현실이었다. 그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소윤에게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악을 썼지만 목소리는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고 이미 전의를 상실한 폐잔병의 모습 그 자체였다. 소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손목에 걸려있던 수갑을 바닥으로 툭 떨어뜨렸는데 쇠붙이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다. 박민철은 바닥에 뒹구는 수갑과 자유로워진 소윤의 손을 번갈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다. 언제 풀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녀의 신기에 가까운 기술에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소유는 손목을 가볍게 돌리며 그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박민철에게 당신이 자랑하던 그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이제 깨달았느냐고 나직하게 물으며 한 걸음씩 다가갔다. 박민철은 뒷걸음질 치며 벽에 등을 기댔고 권총을 든 손은 힘없이 아래로 축 처져 있었다. 그는 눈앞의 여성이 뿜어내는 기세에 압도되어 방아쇠를 당길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그저 공포에 질린 채 헐떡거릴 뿐이었다. 소윤의 그림자는 서치라이트 불빛을 받아 거대한 거인처럼 벽면을 뒤덮으며 그를 집어삼킬 듯 위협했다. 그 순간 육중한 철문이 폭발하듯 열리며 검은색 대테러 복장을 한 특수임무대원들이 연막탄과 함께 들이닥쳤다. 그들은 순식간에 방안을 장악하고 박민철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리라고 고함쳤다. 박민철은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바닥에 던지고 머리를 감싸주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자신이 대대장이라고 소리쳤지만 특수부대원들에게 그의 계급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연기가 자욱한 방 안으로 정복을 입은 한 무리의 장교들이 질서 정연하게 들어왔는데 그들의 표정은 엄숙하고 비장했다. 그들 중 선두에 선 대령 계급장을 단장교가 소윤을 발견하고는 지체 없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는 충성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군단장님 늦어서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는데 그 목소리는 지하 감옥 전체를 울릴 정도로 우렁찼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박민철은 군단장이라는 단어를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다. 소유는 대령의 격려를 가볍게 받아주며 고생했다는 짧은 말로 치하했고 대령은 옆에 서 있던 부관에게 눈짓을 보냈다. 부관은 정중하게 두 손으로 받쳐든 옷걸이를 소윤에게 내밀었는데 그곳에는 별 3개가 선명하게 박힌 정복 상의와 모자가 걸려 있었다. 소윤은 젖고 더러워진 야전 상의를 벗어 던지고 깨끗한 정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소윤이 정복 단추를 하나하나 채울 때마다 그녀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모했는데 초라했던 행색은 온데간데 없고 위험 있는 장군의 모습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정모를 머리에 쓰고 금빛 찬란한 중장 계급장이 어깨 위에서 빛을 발하자 그녀는 완벽한 군단장의 자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녀의 어깨에 놓인 3개의 별은 어두운 지하 감옥을 환하게 비추는 듯했고 그 빛은 박민철에게는 사형 선고의 섬광과도 같았다. 박민철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는데 그의 뇌는 이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지해버린 듯했다. 자신이 빗속에서 거짓 취급하며 쫓아냈고 감옥에 가두어 온갖 모욕을 주었던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직속 상관인 군단장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자신이 내뱉었던 망언들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르는 고통을 느꼈다. 소유는 싸늘한 눈빛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박민철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는데 군화 발소리가 박민철의 귓가에 천둥소리처럼 울렸다. 그녀는 박민철의 코앞에 멈춰서서 허리를 숙여 그와 눈높이를 맞추고는 내 부대에 너 같은 쓰레기가 지휘관으로 있다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일갈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권위가 담겨 있어 박민철은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했다. 박민철은 공포와 후회로 인해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는데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자신이 눈이 멀어 군단장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며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평생 개처럼 충성하겠다고 횡설수설했다. 그러나 그의 비굴한 태도는 소윤의 경멸심을 더욱 부추길 뿐이었고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더 이상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입을 다물라고 명령했다. 소윤은 대령에게 지시하여 박민철을 즉시 헌병대로 이송하고 그가 저지른 모든 비리와 범죄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또한 이 부대에 관련된 모든 간부들을 소집하여 연병장에 집합시키라고 덧붙였다. 그녀의 명령은 단호하고 신속했으며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대령은 즉각 복명복창하며 병사들에게 박민철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박민철은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잡혀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군단장님을 외치며 발버둥 쳤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뿐이었다. 그가 끌려나간 자리에는 그가 흘린 땀과 눈물 자국만이 남아 그의 몰락을 증명하고 있었다. 소유는 더러워진 바닥을 잠시 응시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 부대를
다시 세우기 위한 시작일 뿐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소유는 지하 감옥을 나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았는데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지하의 퀴퀴한 냄새가 사라지고 신선한 밤 공기가 느껴졌으며 빗줄기는 어느새 잦아들고 있었다. 그녀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병력이 도열하여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헬리콥터의 서치라이트가 그녀를 비추며 경의를 표했다. 연병장에는 빗속에 집합한 간부들과 병사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그들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하면서도 군단장의 등장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소유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병사들을 둘러보았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함께 일말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와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 소유는 마이크를 통해 전 병력에게 휴식을 명하고 간부들만 따로 남으라고 지시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단이 있었다. 병사들은 의아해하면서도 안도하는 표정으로 생활관으로 복귀했고 연병장에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인 간부들만이 남게 되었다. 소유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너희들이 방관하고 동조한 죄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녀는 간부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확인하며 그들의 눈동자에서 두려움을 읽어냈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비겁자들의 눈빛이었다. 소유는 그들 앞에서 박민철의 비밀 장부를 들어보이며 이 안에 너희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차갑게 말했다. 간부들은 사색이 되어 서로의 눈치만 살폈고 그 누구도 감히 입을 떼지 못했다. 이때 박민철의 최측근이었던 소령 한 명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으며 모든 것은 박민철 중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유는 그의 말을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그녀는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하지 않고 동조한 것 또한 군인으로서 가장 큰 죄악이라며 그의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떼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윤의 단호한 태도에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광경은 마치 죄인들이 심판자 앞에서 참회하는 종교 의식과도 같았다. 소유는 그들의 비겁한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지만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헌병대장에게 이들 전원을 즉시 구금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비치기 시작하자 소윤의 어깨에 달린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며 어둠을 몰아내는 듯했다. 그녀는 폐허가 된 듯한 부대를 바라보며 이곳을 다시 병사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그녀의 결의에 찬 눈빛은 밤하늘의 어떤 별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고 이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소유는 부관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이제 국방부로 돌아가 박민철의 뒷배를 봐주던 거물들을 처리할 차례라고 말했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정의와 믿어주는 병사들이 있었기에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자신이 있었다. 차량에 오르기 전 소유는 잠시 뒤를 돌아보며 자신이 겪었던 수모의 현장인 위병소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제 새로운 병사들이 규정대로 정자세를 하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고 그 모습에서 작은 희망의 싹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차문을 닫았고 차량은 어둠을 뚫고 서울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다. 차 안에서 소유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피로를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가슴 벅찬 전율을 느꼈는데 그것은 정의를 실현했다는 성취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707대대의 새벽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빗줄기는 멈추었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군 수사관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서류가 넘어가는 소리뿐이었다. 이소윤 군단장은 잠시도 쉬지 않고 직접 수사본부를 지휘하며 박민철 중령이 남긴 부패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파헤치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쌓인 증거물들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군의 기강을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사실들을 가리키고 있었다. 소유는 가장 먼저 군수 창고에 대한 정밀 감사를 지시했는데 장부상에 기록된 물자와 실제 재고량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했다. 병사들이 입어야 할 방한복과 전투화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곰팡이 쓴 구형 장비들만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다. 조사 결과 빼돌려진 보급품들은 인근의 민간업자들에게 헐값에 넘겨졌고 그 수익금은 고스란히 박민철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탄약고 재고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훈련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공포탄과 일부 실탄의 수량이 장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심각한 보안 사고였기에 보고를 받은 소윤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즉시 헌병대에게 사라진 탄약의 행방을 추적하도록 명령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탄약 관리관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한편 임시 구금실에 갇혀 있던 박민철은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변호사를 부르라고 난동을 피우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진 인맥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으며 국방부에 있는 자신의 선배가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헌병들을 협박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오만함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다. 소유는 박민철의 난동 소식을 전해 듣고는 피식 웃으며 그가 원하는 대로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박민철이 믿고 있는 그 든든한 동아줄이 사실은 썩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에게 직접 확인시켜주고 싶었다. 헌병이 건네준 휴대폰을 받아든 박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단축 번호를 눌렀고 스피커폰을 통해 신호음이 적막한 구금실 안에 울려 퍼졌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잠기운이 가득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는 박민철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짜증 섞인 말투로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박민철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울먹이며 자신이 억울하게 감금되어 있으니 당장 국방부 감찰단을 보내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이소윤 군단장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배님만이 살 길이라고 매달렸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이소윤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의 톤을 완전히 바꾸어 냉정하게 되물었다. 그는 상황 파악이 끝난 듯 박민철에게 지금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나 있느냐며 윽박질렀다. 소유는 그때 조용히 박민철의 곁으로 다가가 휴대폰을 향해 정중하지만 뼈 있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소윤의 목소리를 확인한 상대방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며 황급히 말을 더듬으며 자신은 박민철과 아무런 사적인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박민철이 평소 자신의 이름을 팔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그는 박민철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의례적인 말을 남기고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뚜뚜하는 끊어짐 신호가
구금실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지자 박민철의 표정은 절망을 넘어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해졌다. 그는 믿었던 최후의 보루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휴대폰을 놓친 손은 허공을 휘적거렸다. 소유는 그런 박민철을 내려다보며 권력에 기생하여 살아온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똑똑히 기억하라고 충고했다. 소유는 이제 마지막 절차를 밟기 위해 박민철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는데 연병장에는 전 병력이 집합하여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밤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궁금증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소유는 단상 위에 박민철을 무릎 꿇리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녀의 뒤로 떠오르는 태양은 마치 정의의 심판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는 병사들 앞에서 박민철의 죄상을 낱낱이 공개했는데 횡령과 폭행 그리고 직권남용에 이르는 그의 범죄 행위들이 하나씩 열거될 때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분노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특히 병사들의 급식비를 빼돌려 자신의 유흥비로 탕진했다는 대목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느껴졌다. 소유는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을 지키지 못하고 고통받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박민철은 수백 명의 병사들이 쏘아보는 경멸 어린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땅에 처박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병사들 앞에서 가장 비참한 꼴을 보이게 된 현실이 죽기보다 싫었을 것이다. 소유는 박민철에게 병사들을 향해 사죄하라고 명령했고 그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했으나 그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소유는 박민철의 형식적인 사과를 듣고는 헌병들에게 그를 끌고 가라고 손짓했는데 병사들은 끌려가는 대대장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동안 그들을 억누르던 거대한 폭력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순간이었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감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소유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병사들에 대한 보상과 심리치료를 약속하며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녀는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에게 너희들은 국가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지 누군가의 노예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자존감을 심어주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병사들의 가슴을 울렸고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을 진정한 군인으로 대우해주는 지휘관을 만났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집회가 끝난 후 소유는 대대본부 건물로 돌아와 남아있는 간부들을 소집하여 대대적인 인사 이동과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녀는 박민철에게 동조했던 썩은 간부들을 전원보직 해임하고 타부대에서 검증된 유능하고 청렴한 인재들을 긴급 파견 요청했다. 707대 대는 이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새롭게 태어나야 했고 소유는 그 과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볼 생각이었다. 오후가 되자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파견된 대규모 수사단이 도착하여 본격적인 압수수색과 정밀 감사가 시작되었다. 트럭 몇 대 분량의 서류 박스와 증거물들이 실려나갔고 박민철과 연루된 지역 토착 비리 세력들에 대한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소윤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거대한 태풍이 되어 군 전체의 비리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소윤은 잠시 짬을 내어 병사 식당을 찾았는데 그곳에서는 새로운 급양관의 지휘 아래 질 좋은 식재료로 만든 따뜻한 식사가 준비되고 있었다. 그녀는 병사들과 함께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는데 병사들은 처음에는 얼어붙어 있었으나 소윤이 먼저 다가가 말을 걸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식사를 마치며 이것이 바로 군대 밥맛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식사를 마친 후 소윤은 의무대를 방문하여
지난밤 만났던 구타 피해 병사를 찾아갔는데 그는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병사는 소윤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격려를 하려 했으나 소윤은 그를 제지하며 편하게 누워 있으라고 권했다. 그녀는 병사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병사는 소윤의 손등에 뜨거운 눈물을 떨어뜨렸다. 소윤은 병사의 눈물을 닦아주며 너의 용기가 이 부대를 바꿨다고 격려했는데 그것은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그가 용기 내어 털어놓지 않았다면 이 거대한 비리 구조는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을지도 몰랐다. 소윤은 병사에게 완쾌되면 내 직속 부관으로 데려가겠다고 제안했고 병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감사를 표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소윤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하루 만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녀는 피곤함보다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었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박민철은 제거되었지만 그를 괴물로 키워낸 군 내부의 시스템과 잘못된 관행들은 여전히 곳곳에 뿌리 박혀 있었다. 소윤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군에 대한 전수조사를 건의하는 서신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펜끝은 날카로웠고 문장 하나하나에는 군을 사랑하는 그녀의 진정성과 개혁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한 명의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임시 대대장으로 임명된 소령이 들어와 보고를 올렸는데 부대 분위기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며 병사들의 사기가 크게 올랐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소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초심을 잃지 말고 병사들을 가족처럼 아껴달라고 당부했다. 소령은 굳건한 표정으로 충성을 맹세하며 군단장님의 뜻을 받들어 최정의 부대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소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복 모자를 고쳤으며 이제 떠날 준비를 했는데 그녀가 머물렀던 짧은 시간 동안 707대 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모해 있었다. 그녀는 건물을 나서며 마주치는 병사들의 격려 소리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곳에는 진정한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석양빛을 받아 길게 늘어진 그녀의 그림자는 거대한 거인의 그것처럼 웅장했다. 차에 오르기 전 소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먹구름은 완전히 사라지고 맑고 투명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이 군 내부에 경종을 울리고 많은 지휘관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차량에 시동이 걸리고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자 소윤은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어 병사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멀어지는 부대 정문을 바라보며 소윤은 문득 박민철이 뱉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는데 그는 자신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울 것이라며 비리를 정당화하려 했었다. 하지만 소윤은 확신했는데 잡초는 뽑아도 다시 자라나지만 그 땅을 갈아엎고 건강한 씨앗을 뿌리면 결국 아름다운 꽃밭이 된다는 것을 믿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 밭을 가는 농부가 되어 언제까지나 군대라는 토양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민철 중령이 헌병대의 호송차에 실려 떠난 후에도 707대대에 남겨진 상처는 깊고 짙었기에 이소윤 군단장은 즉시 부대를 떠나지 않고 현장에 머물며 직접적인 지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단순히 부패한 지휘관 한 명을 제거하는 것으로는 무너진 군기를 바로 세우고 병사들의 다친 마음을 치유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윤은 야전 침대를 상황실 한켠에 설치하고 쪽잠을 자가며 부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분골쇄신했는데 그녀의 이러한 헌신적인 모습은 장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엉망이 된 지휘 체계를 복구하는 것이었는데
박민철의 측근들이 모두 구속되면서 대대내의 장교단은 사실상 공백 상태나 다름없었다. 소유는 군단 인사처에 긴급 명령을 하달하여 능력이 검증된 젊고 유능한 장교들을 임시로 파견받아 공석을 메우고 그들에게 명확한 임무와 책임을 부여했다. 새로 부임한 장교들은 군단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병사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소유는 부대 내의 시설 개선 공사도 직접 감독했는데 곰팡이가 쓸었던 생활관 벽지를 뜯어내고 단열재를 보강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었다. 그녀는 작업복을 입고 공구 벨트를 찬 채 병사들과 함께 자재를 나르기도 했는데 별 3개를 단장군이 직접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전군을 통틀어 전무후무한 광경이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어려워하며 그녀를 만류했으나 소유는 웃으며 자신도 이 부대의 일원이라며 함께 땀을 흘렸고 그 과정에서 계급을 초월한 전우애가 싹트기 시작했다. 며칠 뒤 소유는 부대 내의 여군 휴게실을 찾았는데 그곳은 창고를 개조해 만든 듯 비좁고 열악하기 짝이 없었고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었다. 707대대의 여군들은 박민철의 성차별적인 인식으로 인해 그동안 주요 보직에서 배제된 채 행정 업무나 커피 심부름 같은 허드렛 일만을 강요받아 왔다. 소윤이 들어서자 여군 부사관들은 화들짝 놀라 기립하며 격려를 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동경과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소유는 편하게 앉으라고 손짓하며 그녀들의 고충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는데 그녀들이 털어놓는 이야기는 소윤 자신이 초임 장교 시절 겪었던 부당한 대우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한 하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민철이 술자리에서 자신들을 기쁨조 취급하며 성적인 농담을 일삼았고 이에 항의하면 인사 고과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고백했다. 소유는 주먹을 꽉 쥐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약속했다. 소유는 여군들에게 너희들은 여성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라며 자신의 성별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만들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가시밭길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실력으로 증명하면 편견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마련이라고 격려했다. 그녀의 말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후배들에게 등대와 같은 희망이 되었고 여군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눈빛을 반짝이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707대대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는데 연병장의 흙탕물은 사라지고 말끔하게 정비되었으며 병사들의 군복은 깨끗하게 세탁되어 각이 잡혀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병사들의 표정이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눅 들어있던 눈빛들은 이제 자신감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 구보 시간에 들리는 군가 소리는 산을 울릴 정도로 우렁찼고 식당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소유는 마지막으로 부대를 떠나기 전 장병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는데 이번에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그녀를 환송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단상에 오른 소유는 마이크를 잡고 지난 일주일간 보여준 병사들의 노력과 변화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며 어디에 있든 707대 대원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병사들은 일제히 경례를 올리며 군단장님 감사합니다를 목청껏 외쳤고 그 함성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소유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거수경례로 답했는데 그녀의 눈시울도 살짝 붉어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하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존경과 신뢰의 표현이었으며 소윤이 군 생활을 하며 받은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선물이었다. 소윤이 차에 오르려 하자 이중대의 병장 한 명이 달려나와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병사들이 롤링 페이퍼로 쓴 감사의 편지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병장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소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다. 그녀는 상자를 소중히 품에 안으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병장은 환하게 웃으며 거수경례를 했다. 차량은 천천히 위병소를 빠져나갔고 병사들은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는데 그들의 모습은 마치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자식들처럼 애틋해 보였다. 소유는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그들의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기도했다. 707대대에서의 일주일은 그녀에게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으며 초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소유는 박민철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검토했는데 군 검찰은 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적혀 있었다. 그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그리고 직권남용 등 10여 가지에 달했고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여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더욱이 그를 비호하던 국방부 내의 세력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줄줄이 옷을 벗거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군 내부에는 대대적인 사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다. 소유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권력의 무상함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 박민철도 처음 임관했을 때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꿈을 가진 청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작은 타협과 욕심이 쌓여 그를 괴물로 만들었고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파멸로 이끌었다. 소유는 자신 또한 언제든 그와 같은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국방부에 도착한 소유는 곧바로 장관실로 향했는데 국방부 장관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장관은 소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번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군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소윤은 장관에게 707대대의 사례를 바탕으로 전군의 부조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개혁안을 보고했다. 그녀가 제출한 개혁안에는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 강화와 지휘관 평가 방식 개선, 그리고 병영 생활 환경의 획기적인 변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담겨 있었다. 장관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본 뒤 매우 만족해하며 이 안을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로 채택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유는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집무실로 돌아온 소유는 정복 상의를 벗어 걸어두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는데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피로가 밀려왔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과 함께 초임 소위 시절의 빛바랜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사진 속의 그녀는 앳된 얼굴로 당차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그때의 열정과 순수함을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음을 회상했다. 그때 창밖에서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소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세 개의 별과 하늘의 별들이 서로 교감하듯 반짝였고 그녀는 자신이 짊어진 별의 무게가 결코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님을 되새겼다. 그 별은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숭고한 사명의 상징이어야 했다. 소유는 707대대 병사들이 준 롤링페이퍼 상자를 열어 편지 하나를 꺼내 읽었는데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군단장님 덕분에 군 생활에 희망이 생겼습니다라는 문구가 그녀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녀는 이 편지들을 평생 간직하며 힘들 때마다 꺼내보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도구로 삼기로 했다. 그녀에게 있어 가장 큰 영광은 높은 계급이 아니라 병사들의 믿음과 존경이었다. 이소윤 중장의 전설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늘 공정과 상식이 꽃피었다. 그녀는 이후에도 수많은 군내 비리를 척결하고 병영 문화를 개선하는 데 앞장섰으며 병사들 사이에서 군인들의 어머니이자
강철의 여제로 불리게 되었다. 박민철과 같은 썩은 군인들은 도태되었고 그 자리는 소윤의 뜻을 이어받은 참된 군인들로 채워졌다. 세월이 흘러 소윤이 전역하는 날 연병장에는 수만 명의 장병들이 운집하여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는데 그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녀는 마지막 연설에서 군복을 입은 순간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계급은 책임의 크기일 뿐 인격의 높낮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녀의 이 말은 후배 군인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지침으로 남게 되었다. 소유는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홀가분함과 후배들을 믿는다는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석양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정의와 신념의 불씨는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영원히 타오를 것이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임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707대대의 병사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위병소 앞에 서 있던 낡은 차림의 여성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묻곤 했다. 진정한 별은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묵묵히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별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